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박순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 또한 눈물 없이 못 들을 사연이 많아요. 제 인생 이야기라면 이틀 밤낮을 다 세워도 부족할 정도죠. 어린 시절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굉장히 힘들게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양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정이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건 그때도 지금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제가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친딸이 아니었기에 항상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 혼수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도 항상 잘해줬고요. 저희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재원이, 제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재원이가 10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 손을 잡고 있는 꼬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여보, 내 친구 민수 알지? 그 친구가 어제 암으로 죽었어. 얘가 민수 아들인데 애 엄만 애 낳고 먼저 죽었다고 들었거든. 민수도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도 없고 장례식은 친구들이 챙겨줬는데 애는 맡길 데가 없더라고.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전 처음에 당황했어요. 갑자기 남의 아이를 키우라니요? 그것도 8살짜리를요. 솔직히 당시에는 저도 걱정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직접 어린애를 보니 마음이 짠하더군요. 여보, 민수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나 그 부탁 안 들어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민수가 날 형제처럼 따랐는데 마지막 부탁도 안 들어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솔직히 우리가 많이 힘들면 데려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하진 않잖아. 전 그 아이를 봤어요. 도현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진 않더군요. 어린 게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면서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양부모께서 저를 받아주셨을 때 저 또한 저렇게 울음을 참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엄마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쫓아내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낯선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작아져 있었죠. 저는 도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여기가 네 집이야. 도연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됐어요.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밥도 똑같이 주고 용돈도 똑같이 주고 사랑도 똑같이 주려고 했죠. 친아들, 양아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저 또한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런데 재원이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도연이한테 묘한 적대감이 있었거든요. 도연이가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랬어요. 엄마, 쟤 언제까지 있어? 우리 집 왜 와? 저는 재원이를 타일렀어요. 재원아, 도연이 아빠가 돌아가셨어. 엄마도 없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재원이가 말하더군요. 아이, 불쌍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집이야? 다른 집 보내면 안 돼? 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부모 사랑이 절실한 10살짜리가 부모의 사랑을 뺏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저도 재원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원이는 아예 공감 자체를 못했습니다.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다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며 제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었나 돌아볼 정도였죠. 하지만 어린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재원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잘 달래보려 했지만 재원이는 납득을 못하더군요. 난 싫어. 쟨 그냥 거지잖아. 그리고 제가 내 장난감도 만지고 내 방 같이 쓰는 것도 짜증나. 거지라니? 누가 그런 말 했어? 도연이는 이제 네 동생이라고 했잖아. 재원아, 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남이든 아니든 이젠 진짜 가족이야. 엄마도 외할머니 친딸 아니야.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그거랑 똑같아. 저는 재원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재원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친아들이니까요. 재원이가 서운해할까봐 뭘 해도 재원이 먼저 챙겼어요. 도연이한텐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사실 도연이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네 부모님이 죽으면서 남긴 것들은 고스란히 도연이 몫이 되었어요. 크게 저희 집 가세가 기울지 않는 한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놔뒀다가 도연이 대학교 보낼 때 결혼할 때 주기로 이미 결정해둔 상태였고요. 집 전세 보증금이나 사망보험금도 도연이 계좌로 다 넣어뒀어요. 예금은 도연이 키울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 필요할 때 쓰려고 따로 통장 만들어뒀고요. 솔직히 말하면 애 하나 더 늘었다고 집안 살림이 크게 축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의외의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도연이를 데려오고 5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음운전 트럭이 남편 차를 들이받았어요. 즉사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오래 누워있을 순 없었습니다. 뒷수습도 해야 했고 두 아들들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작은 상가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2층짜리 상가였죠. 당시에는 별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임대료 좀 나오는 낡은 건물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상가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더니 20년 후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습니다. 낡은 2층짜리 상가가 10층짜리 건물이 됐고 시가가 100억이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이모 때문이었어요. 제가 30살쯤 됐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이모, 그러니까 양모의 언니 되시는 분이죠. 그 이모가 꽤나 돈이 많은 건물주였습니다. 이모는 외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없을 정도였죠. 외국 유학도 보내주시고 좋은 차도 사주시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이모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셨어요. 나야 이제 다 늙었잖아. 아들만 잘 살면 그만이지. 이모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셨죠. 그때 이모 나이가 55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완전 한창 때잖아요. 이모, 아직 사실 나이 많으신데 왜 벌써 아들한테 다 물려줘요. 요즘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죽고 나서 상속세 내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아. 미리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난 아들이 잘 사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전 그때 이모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됐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인생이니까요. 이모가 행복하다니까 저도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재산을 넘긴 후부터 이모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티가 안 났죠.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니까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잘 안 오고요.
어머니, 애들 태어나고 저희 집도 이제 좁아서요.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작은 투룸 전세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 본인 이름으로요. 이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겨우 1년 만에 쫓겨나게 된 거죠. 이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우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이모의 울음소리였어요.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거니?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었죠. 이모는 결국 작은 투룸으로 나가셨고 몇 년 후에는 치매로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요양원이 아니라 싸구려 요양원이었어요. 냄새나고 좁고 직원들도 불친절한 그런 곳이요. 제가 면회 갈 때마다 이모가 우셨어요. 순자야,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들은 안 와. 한 번도 안 왔어. 나 여기에 처박아 놓고 네가 나 좀 빼줄 수 없겠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모와 제가 양어머니 덕분에 사이가 좋긴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제가 보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가 돌아가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모의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이모는 돌아가시기 일주일쯤 전부터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순자야,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라. 아무리 효자라도 네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해.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해. 다 줘버리면 버림받아. 내 꼴을 봐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갈 줄 누가 알았겠니? 저희 생각해서 준 것을. 이모가 돌아가시고 연락받은 사람 중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제일 멀리 사는 저였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도착한 건 제일 가까이 사는 아들이었죠. 참 서글프더라고요. 어째서 일이 됐나 싶고 전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이모가 너무 불쌍해서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그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다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결심했어요. 난 절대 이모처럼 안 산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숨긴다고요.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효도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만 말했어요. 엄마는 아버지 보험금으로 연명하고 있어. 재산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야 해. 두 아들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그러면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불시에 죽을 수도 있으니 유언장을 매년 갱신하거나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사실 그것과 남편의 사망보험금만으로도 생활은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걱정은 두 아들 뿐이었죠. 재원이와 도연이는 같이 자랐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재원이는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여야 했고 동생인 도연이한테 지는 걸 못 참았죠. 자존심이 세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도연이는 조용하고 눈치가 빨랐어요. 형이 뭘 원하면 알아서 양보하고 절대 티를 안 냈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원이를 더 화나게 만들었나 봐요. 도연이가 양보할수록 재원이는 더 짜증을 냈거든요. 야, 너 왜 맨날 착한 척이야? 역겨워. 솔직히 속으로 욕하고 있는 거지? 도연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웃었어요. 저한텐 절대 형 험담을 안 했죠. 나중에 알았지만 도연이는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이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형이 싫어하면 자기가 맞춰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도연이가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나가서 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도연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가 뭐라고 했어? 도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독립해야죠. 형도 결혼할 나이 됐고 저까지 있으면 집이 좁잖아요. 제가 있으면 형도 불편해하고요. 저는 도연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가 네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눈을 보니까 이미 결심을 한 눈이더군요. 남편이 도연이를 데려올 때 했던 눈, 그 눈이랑 똑같았어요. 말려도 안 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재원이가 도연이한테 뭐라고 했는지요. 야, 너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 거야? 넌 피도 안 섞인 놈인데 눈치 없게 왜 안 나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남이잖아. 솔직히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엄마가 너 불쌍해서 안 쫓아내는 거야.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 나가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저한텐 절대 그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요. 제가 재원이한테 실망할까 봐요. 참 속 깊은 아이였어요. 저는 도연이가 나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도연이한테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재원이 친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재원이를 탓하지 않았어요. 친아들이니까요. 재원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죠.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게 도연이가 나가고 몇 년간은 저와 재원이 둘만 집에서 살았습니다. 도연이는 독립해서 나갔지만 매달 꼬박꼬박 저와 식사를 하며 저를 도와주거나 만나러 왔었어요. 재원이는 저와 함께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듯 점점 집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나중에야 재원이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재원이가 35세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자라는데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죠. 저는 상견례 날 처음 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잘했거든요.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잘 입고요. 근데 뭔가 눈이 차갑더라고요.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사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은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요. 그냥 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편견 가지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였고요. 그렇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라니 당연히 결혼은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간 후에요. 하객들 다 보내고 저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신혼집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재원 씨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전세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전세금은 제가 재원이에게 따로 보태줬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1억 5천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아들 신혼집 자금으로 보태라고 줬거든요. 재원이한테 돈 보내놨는데 이야기 못 들었니? 1억 5천 보내놨는데 더 주려고 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랬더니 며느리 표정이 싸늘해지더군요. 마치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1억 5천이요? 어머님 참 순진하시네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해요? 며느린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도움도 안 된다며 뒤돌아 싸늘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 결혼에 1억 5천을 주고도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린 저한테 거리를 뒀어요.
평소에 와도 인사만 하고 금방 가고 전화도 거의 안 했죠.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매번 다른 핀잔이었죠. 어머님 집이 좁네요. 환기 좀 시키세요. 냄새나요. 아니 그냥 이제부터 밖에서 만나요. 어차피 외식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어머님 이 반찬 좀 짜요. 재원씨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반찬하지 마세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죠. 어머님 옷이 촌스러워요. 제가 나중에 골라드릴게요. 밖에 같이 나가기 부끄러워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면 아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좀 아들 생각해서 돈 좀 쓰세요.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재원이가 그런 말을 듣는 저와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아들 잘 살면 그만이지. 며느리가 좀 그러면 어떠냐 싶었어요.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 1년에 얼마 안 되는 날만 조심하면 되겠다. 속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한 달 만에 재원이가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군요. 평소에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오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재원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빚이 있었대요. 신용 불량자였다가 겨우 풀렸는데 아직 갚을 빚이 남았나 봐요. 제 카드로 몰래 2억을 긁어서 갚았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전 귀를 의심했어요. 2억이라니요? 아니 어떻게 몰래 2억을 긁어요? 재원아 그게 무슨 소리야? 2억을? 결혼 전에 왜 말 안 했대? 재원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말하면 저랑 결혼 안 할까봐 숨겼대요. 어머니 저 이러다 신용불량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일부라도 갚아야 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었는데 제가 갚아줄 의리도 사실상 없는 거였잖아요. 며느리가 제게 잘했다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항상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는 며느리에게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서 해주겠어요. 아들 얼굴 보고 해주는 거였지. 결국 저는 건물 월세 저축하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재원이한테 줬습니다. 재원이는 그 돈을 받고 고맙다고 하더니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갚겠다는 말도 없었고 며느리를 혼냈다는 말도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솔직히 서운했지만 재원이는 재원이 나름대로 저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부터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던 절 위해 항상 병원비를 내줬거든요. 그런 제가 아들 결혼식 2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쓰러졌어요. 새벽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119에 전화했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새벽에 쓰러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병원 가는 도중에도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하세요. 폐에 염증이 찼습니다. 상태 봐서 더 심해지시면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이 있으셔서 염증 퍼지는 속도가 꽤 빨라요. 연세가 있으셔서 잘못되실 수도 있고 최소 6개월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문제를 일으켰던 폐와 기관지가 이렇게 절 또다시 좀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6개월이라는 입원 기간을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일단 재원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재원이가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연락을 이제 하셨어요? 새벽에 쓰러지셨으면 바로 전화하셨어야죠. 저는 재원이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아들이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재원아 고맙다. 근데 나 실손보험 있어. 보험금 나오면 네가 낸 돈 돌려줄게. 엄마가 너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그래. 재원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제 생각을 해주는 걸 알게 돼서 기뻤어요. 도연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달 보고 식사하는 걸 한 6개월 정도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죠. 무엇보다 친아들도 있는데 양아들에게 병수발 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도연이도 얼마 전 결혼해서 여러모로 돈 들 곳이 많은데 제가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3개월 후 보험금이 나왔어요.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재원이한테 돌려줬습니다. 한 푼도 안 빼고요. 재원아, 보험금 나왔어. 여기 네가 낸 병원비야. 가져가.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 재원이는 그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이번엔 3개월만 더 하면 된대요? 혹시 더 입원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좀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입원을 더 오래 하길 바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태어나는 날이 궁금해서 내가 걱정돼서 그랬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재원이의 병문안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3번 오더니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나중엔 한 달에 1번도 안 왔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6개월째 되던 날 원무과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과 연락이 안 되네요. 병원비가 입금이 안 됐어요. 3개월째 밀리셨습니다. 일단 지금 병실은 비워주셔야 해요. 급한 환자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렇게 말하며 병원에서는 제게 병실을 치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원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당황한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이야 지금 당장 낼 수 있지만 퇴원을 하려니 혼자선 못하겠더군요. 병원에 돈을 내자 병원에서는 제가 다시 돈 못 낼 것을 걱정했는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통원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결국 도연이가 오기 전 쫓기듯이 병원에서 나온 저는 짐을 가지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도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속으로 당황함을 넘어 부글부글 화까지 났죠. 도연이가 오기 전 저는 재원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병원비 3개월째 안 들어왔다는데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귀찮다는 듯이요. 어머님,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아니,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꼴인지 아니? 병원에서 쫓겨났어. 아니,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자식한테 줄 재산도 없으면서 자식 등골 빼먹는 거 기분 좋으세요? 그런 건 알아서 처리하셨어야죠. 아들이 먼저 병원비 내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재원이가 내겠다고 했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낸 것도 내가 준 보험금으로 다 돌려받았을 텐데 내가 무슨 손을 언제 벌렸다고 이 난리야? 매번 갈 때마다 가져가는 병문안 물품은 공짜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재산도 없으면 아들한테 빌붙지나 말아야지. 아프다고 넙죽 아들한테 다 기대고. 정말 뻔뻔도 하시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재원이한테 준 돈만 결혼하고 나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한테 빌붙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전화 왔어? 그래, 짜증나. 솔직히 말할게. 그때 꽤 심각하다고 해서 어머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당신이 병원비 낸다고 할 때 안 말린 거야. 근데 저렇게 멀쩡해지시면 말이 다르지. 대체 언제까지 병원비 대야 하는데?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하는 난 안 보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비 내는 거 안 말렸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재원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지. 난데 심각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빨리 좋아질 줄 알았겠어? 저는 제발 재원이가 반박해주길 바랬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주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내주길요. 그런데 재원이는 오히려 그 말에 호응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발소리였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도연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짐이 돼서. 그랬더니 도연이가 화를 내더군요. 도연이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항상 조용한 아이였는데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짐이라뇨. 저한테 어머니가 짐이에요? 어머니가 절 키워주신 건요. 저 버려진 애였는데 어머니가 안 걷어주셨으면 전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싶었죠.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제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어머니 모시는 건 제 도리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도연이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니다. 난 내 집으로 갈 거야. 도연아, 너도 살기 힘들잖아. 괜히 나 때문에 네 처자식 힘들게 만들지 마라. 도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사업 하나 해서 먹고 살만해요. 걱정 마세요. 크게 벌진 않지만 식구 한 명 더 넣는다고 망할 사업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불편하시면 제가 자주 집에 들릴게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좀 드릴게요.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도연이가 제 안색을 보고 어머니 괜찮냐며 짐도 들어주고 놀란 것 같다며 부축도 해주고 차에 고이 태워 담요까지 덮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연이가 바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제 아들의 나쁜 모습이 계속 겹쳐져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같은 거 먹이고 같은 거 입히고 같이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고 그날 밤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울었어요. 며칠 뒤 결국 도연이는 제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재원이가 병원비를 내지 않는 바람에 제가 쫓겨날 뻔한 것도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날 저녁 도연이는 재원이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두 아이가 만난 적 없다는 걸 그때야 알았어요. 그만큼 둘 사이의 골은 대단했습니다. 집에 나중에 도착한 재원이가 도연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도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형, 어머니 아직 다 나으신 거 아니야. 형 때문인지 내가 모시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내가 어머니 모실게. 그거 말하려고 형 오라고 한 거야.
저는 재원이가 우리 엄마를 왜 네가 모시냐며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재원이는 도연이에게 그 무엇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재원이 말에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뭐? 네가 우리 엄마를 모셔? 잘됐네.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밥 먹고 자고 했던 거 이제라도 갚치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 대신 우리 엄마 부양 잘해라. 하긴 네가 신세 갚을 때가 됐지. 전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형,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재원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들으시면 뭐 어때? 사실인데. 어차피 너 우리 집에 얹혀 살았잖아. 다른 사람 고생시켰으면 너도 이제 할 도린 해야지. 대신 나한테 어머니 부양할 테니 돈 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욕은 하지 마라. 다 알아서 해 네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더 고약한 말을 했죠. 아, 없는 것들끼리 잘 어울리네. 어머님, 도연씨 집에서 잘 사세요. 저흰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것 같고요. 어차피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기생충 마냥 빌부터 살면 뭐 하겠어요? 서로 빈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쁘지, 안 그래요? 전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정말 예의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참 기분 더러웠습니다. 그때 재원이가 절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줄 것도 없으면서 아들 등골 빼먹지 마세요. 앞으로는 도연이한테 부탁하세요. 난 더 이상 못해요. 어머니 부양하느라 제 인생 망치기 싫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채원아, 기다려라. 저는 신발장 가장 아래쪽 칸에서 까만 봉지 안에 들어있던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재원이한테 집어던졌습니다. 재원이가 통장을 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나 은퇴했다고 매달 내 용돈이라고 보내준 30만 원 나 한 푼도 안 썼다.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용돈 끊는 날까지 매달 저금한 거다. 재원이가 잔액을 확인하더니 거기엔 1,8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죠. 재원이는 욕심 가득한 얼굴을 숨기며 묻더군요. 왜 안 쓰셨어요? 원래부터 너 주려고 모았던 돈이다.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굳이 갖고 있고 싶지도 않고 그 돈 가져가라. 그리고 이럴 거면 아예 연 끊자.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며 살면 뭐 하겠니? 재원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연 끊자고요? 좋죠. 저도 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부양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그 대답에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쿵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덤덤하게 말했어요. 대신 너 이 집, 내 재산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난 나 부양하는 사람한테 다 줄 거야. 넌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알겠어?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요? 재산이 뭐가 있어요? 노인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웃겨서 원. 이 낡은 아파트가 재산이에요? 해봐야 얼마 나가지도 않는 돈으로 생색은?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왜 재산이 없어? 니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받아간 돈만 2억이다. 그것도 내 재산이지? 설마 그거 저더러 갚으라는 거예요? 절대 못 갚아요. 부양도 절대 안 할 거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뭐 그 돈 받아서 도연이한테 주려고요? 그렇게는 안 되죠.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뭘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는 게 어머니예요? 그게 부모냐고요? 병든 노모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안 내주고 쫓겨나게 만든 넌 내 친아들이 맞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재원이 표정이 싹 굳더니 아무 말도 없이 확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도 참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형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유는 무슨?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 버리는 호로 자식은 답이 없는 법이다. 난 괜찮으니 도연이 너도 어서 돌아가라. 매일같이 와서 죽치고 있지 말고. 아니요, 같이 가요. 제가 있어보니까 어머니 혼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저희 집에 있으세요.
전 그날 도연이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30평짜리, 새 건 아니지만 정돈이 잘 돼 있었죠. 도연이가 저를 위해 방을 하나 비워놨더군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제가 꾸몄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저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해 놓은 게 보였어요. 새 침대, 깨끗한 이불, 작은 난방기, 책상까지. 책상 위에는 작은 꽃병에 꽃도 꽂혀 있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도연이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미리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도연아, 미안해. 어릴 때 형 때문에 고생 많이 시키고.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형은 형이고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저 키워주신 거 잊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이 친아들보다 더 효도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도연이 와이프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더군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좀 적적했는데 어머니 모셔서 더 좋아요. 전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도연이 집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도연이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병원도 함께 다녀주고 밤에는 제 안부를 물어봤죠. 주말마다 둘이서 근교에 여행도 데려가주고 전 그런 도연이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재원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게 했어요. 재원이가 그 서류를 받고 제게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도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보냈더군요. 제가 보낸 서류는 유류분 포기 합의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날 부양하지 않기로 했으니 나도 너한테 상속할 돈은 일절 주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죠. 변호사 말로는 이걸 신청해서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가 확정되고 제 유언장에 재원이에게 단 한 푼의 유산 상속도 하지 않겠다고 적어서 공증 유언을 해두면 재원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아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저는 친아들인 재원이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떻게든 품어주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지만 돈 없고 초라한 저를 이렇게 내다버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을 굳혔죠. 그리고 그 유류분 포기 합의서가 법원에서 허가를 받자마자 저는 재원이에게 변호사를 통해 제가 가진 재산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는 걸 안 재원이는 정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이 있다니? 유류분 포기 합의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는 걸 보니 아예 기억에서 삭제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며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있어. 재원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건물이라니. 그게 진짜예요? 얼마짜린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재원이와 며느리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도연이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도 함께 불렀습니다. 재원이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건물 어머니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 죽으면서 남긴 작은 상가가 있었어. 그게 재개발되면서 10층 건물이 됐고 지금 시가가 100억쯤 돼. 지금은 잘 나가는 번화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재원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며느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희가 보내준 용돈은 한 푼도 안 쓴 이유가 이거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말했어요. 100억이요? 어머님이 100억이 있으셨다고요? 그걸 왜 숨기셨어요? 재원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가까이 살가운 태도로 다가왔어요. 아까 전까지의 태도가 싹 사라지고 굽신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들한테 숨기시면 어떡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그랬으면 제가 더 잘해드렸을 텐데. 전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들? 병원비 끄는 아들이? 나 부양 절대 안 한다고 호언장담한 아들? 재원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수진이가... 저는 끊었어요. 며느리 탓하지 마. 너도 동의했잖아. 내가 다 들었다. 며느리랑 통화하다가 전화가 덜 끊겼더라. 네 목소리 다 들리더라고. 재원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도 이미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죠.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실수?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게 말실수야? 없는 것들끼리 어울린다는 것도? 노인네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는 말도? 어떤 게 말실수니? 네가 말해봐라. 네가 한 말 중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다 진심인 줄 알았지 뭐니? 재원이와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재원이 부부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내 친아들이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불렀다. 재원이와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아까 전까지의 창피함은 잊은 것 같았죠. 50억을 줄 수도 있어. 대신 조건이 있지. 며느리가 얼른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조건이요, 어머님? 뭐든 할게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맡겨만 주세요. 전 그럼 며느리를 비웃으며 천천히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1년간 매주 3번 방문해서 나랑 식사해. 둘째, 도연이한테 그동안 잘못한 거 사과해. 제대로 사과하는 걸 바라는 거다. 그리고 셋째, 진심을 다해 나를 부양할 것. 이 3가지다. 그 조건 다 지키면 50억 줄 수도 있어. 할 거냐? 며느리가 이를 악물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렇게 1년이 시작됐어요. 재원이와 며느리는 매주 3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간이며 쓸기며 다 빼다 줄 것처럼 사근사근하게 굴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와 아들을 볼 때마다 더 괴팍하게 굴었습니다. 비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먼 곳까지 가야 하니 차를 태워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초반엔 고분하게 말듣던 재원이와 며느린 점점 시간이 지나니 예전으로 돌아가더군요. 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 없다. 돈 때문에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 저는 재원이 부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왔더군요. 어머님,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이제 약속 지켜주실 거죠? 저희 정말 고생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상속액... 영원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 몫은 없어. 재원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어머니 50억 준다면서요. 약속했잖아요. 저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난 줄 수 있다고 했지 주겠다라고는 안 했어. 1년 동안 너희 봤더니 확실하더라. 진심이 하나도 없어. 진심을 다해 모시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만나자마자 나갈 시간을 통보해? 매번 나랑 만나는 날에만 약속 시간 1시간 뒤에 다른 약속 잡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사기 아니에요? 이건 사기라고요.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이미 아웃이야. 유류분 포기합의서 좋다고 작성했지? 왜? 뭐 내가 빚이라도 물려줄까봐 그렇게 빨리 작성하고 보냈니? 그거 이미 법원 허가 떨어진 지 오래다. 너희는 이제 나한테서 상속 절대 못 받는다. 그게 뭐예요? 저희는 그런 서류 작성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냐? 1년 전에 보냈을 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다 작성해서 보내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변호사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맞죠? 이거 사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증여 약속은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진심 어린 효도였고 그걸 판단하는 건 증여자인 박순자 씨입니다. 며느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뭘 증정 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안 했어요? 1년 동안 매주 3번씩 왔다고요? 전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 그게 없었어. 1년 동안 마음에도 없는 너희들 연극 잘 봤다.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재원아, 저는 친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이한테 왜 그런 말 했냐? 재원이 얼굴이 의아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돈 없다고 감당 안 되면 쫓아내라고 했지. 도연이가 날 버리면 네가 착한 아들 되니까 그런 거냐? 그것도 다 네 계산이었어? 넌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냐? 재원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이 그건 걔가 상속 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렇죠. 어머니가 걔만 좋아하니까. 걔만 좋아했으면 내가 너한테 2억이나 줬겠어? 도연이 결혼할 때 오히려 나한테 돈 주고 갔어, 이 멍청한 놈아. 도연이 아버지 죽고 쓰지 않고 모아둔 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그간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그 기간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제발 받아달라며 주고 갔다고, 이놈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놈이 처음 듣는 말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런데도 내가 너한테 그 돈 받아서 네 와이프 사고 친 거 돈 빌려줬지. 그래도 내가 널 안 좋아했어? 네 복을 걷어찬 건 너야. 네 본심은 이미 다 안다. 저는 변호사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제 재산 정리 계획 서류를 펼쳐줬습니다. 내 재산 중에 60억은 기부할 거다. 살면서 조금씩 기부해서 죽기 전에 다 털 거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돕는 데 쓸 거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하자 재원이가 인상을 쓰면서도 저한테 뭐라 말을 못하더군요. 뭐 반쯤 사실이긴 했으니까요. 버리려고 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20억은 도연이한테 줄 생각이다. 도연이한텐 말하지 않았어. 친자식이 나 배신하는 꼴을 보니 그 착한 양아들도 의심돼서. 네가 참 큰일 했지. 나한테 인간 불신을 심어줬으니. 재원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요? 왜 도연이에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전 웃으며 말했어요. 돈도 제대로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는 이 양어머니를 걷었으니까. 내가 다 갖다 퍼준 친자식 놈은 어미를 버렸잖아. 그 차이야. 알겠어? 재원이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나머진 내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남은 것 또한 도연이한테 간다. 며느리가 악을 썼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미쳤어요? 그 100억을 친자식이 아닌 생판 남한테 줘요?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서운하게 대했어도 이건 아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생판 남이 나 부양한다는데 그럼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리고 도연이 남이 아니야. 우리 같이 사니까 가족이지. 나한테 남은 너이다. 부모 모실 생각은 없고 그저 돈만 쫓는 욕심 가득한 아기 같은 것들. 그리 잘해주고 다 퍼줘도 날 갖다 버린 건 너희야. 내가 못해줬다는 소린 하지 마라. 누가 봐도 내 통장에서 더 많은 돈이 너희한테 넘어간 건 확실하니까. 며느리가 재원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마구 쳤죠. 당신이 사인하자고 해서 당신 때문이야.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야. 네가 먼저 그러자고 했잖아.
돈도 없는 노친네 부양 안 해도 돼서 좋다고. 이혼해. 당장 이혼해. 당신 집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100억 날렸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정말로요. 평생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을 때 결국 재원이와 며느린 이혼했습니다. 며느린 재산 분할 받을 게 없었어요. 제가 재원이한테 준 게 없으니까요. 결혼 전 빚만 안고 떠났죠. 마지막에 재원이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갔대요. 그리고 이혼 확정된 날 재원이가 혼자 도연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를 찾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나갔습니다. 재원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진짜 효도할게요. 진심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원아, 도연이 내가 100억이나 있는지 모른다. 근데도 벌써 2년 넘게 나 모시고 있어. 생판 남인데도 해준 것도 마땅치 않은데도 늙어 힘 빠진 노인네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이게 진짜 효도야. 넌 아마 평생 모르겠지. 넌 돈 따라 움직이는 놈이니까. 어머니, 전 어머니 친아들이에요. 피가 섞인 아들이에요. 제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40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들. 근데 피가 뭔데? 그 피가 그렇게 끈끈하고 중요한 거였으면 네가 날 버릴 생각을 했겠니? 중요한 건 네 선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 또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근데 넌 피도 정도 없잖니? 재원이가 말을 잃었어요. 난 널 미워하지 않아, 진심으로. 미워하긴 내가 너무 지쳤어. 근데 다시 아들로 보긴 힘들어. 누가 부모 한 번 버린 자식을 자식으로 대하겠냐? 난 절대 못한다. 앞으로 명절에 인사 정도는 받아주마. 같은 피가 흐르니까. 근데 다른 건 바라지 마라. 난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단 하나도 없어. 재원이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런 재원이를 두고 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도연이는 여전히 제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재단 기부 얘기는 알지만 남은 재산이 얼마인진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이 자꾸 연락해요. 어머니 몸 아픈 곳은 없냐고. 재산 이야기 들은 거 있냐고. 부양하는 거 힘들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가 친자식인데 자기가 모시겠다고요. 어머니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야 제가 모시면 좋은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전 그날 밤 혼자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100억의 절반은 현재 기부하고 있는 곳에 꾸준히 기부하도록 하고 사망 시 자녀 재산 전액을 도연이에게 상속하는 걸로요. 단 도연이가 끝까지 진심을 유지하여 제게 최선을 다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인 재원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속 불가인 것으로요. 유류분 포기 서류도 같이 있었죠. 사실 평생 사람 믿는 게 무서웠어요. 이모가 그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요. 전 재산 주고 버림받은 이모 모습이 평생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숨겼고 아무도 안 믿으려 했어요. 친아들도 못 믿었고 수양아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도연이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믿어도 될 것 같다고요. 오래 지켜봤는데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재산이 얼마냐고 안 물었어요. 그냥 저만 생각하더라고요. 친아들에게 받은 뼈아픈 배신을 양아들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하고 있으니 웃긴 노릇이기도 하죠. 저는 제가 가진 돈 죽을 때까지 다 갖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유언장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